길구 친구 여러분 안녕? 오늘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려줄게. 길구도 친구도 모르게 이 꼬리가 귀에 걸리기를 바라. 재밌고 즐겁게 봐줘. 마티시스. 기원전 499년부터 449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이 격돌한 전쟁으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들이 승리하여 아테네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가 발전하였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었고, 반면 페르시아 제국은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는 전제주의 국가로 민주주의와 독재가 맞선 정치체제의 대립이었어. 이 전쟁으로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서구 사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이 널리 퍼졌지. 기원전 559년 왕위에 오른 키루스 2세는 555년 메디아를 시작으로 547년 리디아, 539년 칼데아를 차례대로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어. 이집트를 제외한 오리엔트는 그의 지배하에 들어갔지. 페르시아는 이란 고원에서 시작하여 초원지대로 빠르게 팽창했지. 기원전 499년 페르시아의 영토는 세계의 대륙,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통치하던 고대 제국이었어.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일부에서 이란, 이라크 전체, 흑해 연안의 대부분의 지역과 소아시아 전체, 서쪽으로는 발칸반도의 트라키아, 팔레스타인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 이집트와 리비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아케미네스 왕조인 페르시아의 제국의 영토였어. 영토 면적은 한반도의 30배 정도야. 지도상에서 빨간색으로 친 부분이야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지? 당시 전 세계 인구 1억 명 가운데 무려 2천만 명이 페르시아 제국 영토 안에 살았어. 페르시아인은 매우 진보적인 문명을 일으켰어. 도성에는 궁전을 비롯해 우아한 건축물을 세우고 도로를 건설했으며 뛰어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제국의 변방 지역까지 안정시켜 평화를 유지했지. 페르시아 제국은 전지전능한 지배자가 모든 것을 누리는 전제주의 국가로 귀족들은 명예와 용기, 기사도 정신을 추구했지. 반면 당시 그리스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어. 영토 면적은 한반도의 2분의 1배 정도? 한반도 70%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이제 그리스의 배경을 한번 알아볼까?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야 돼. 신화를 다 말하기는 힘들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관련된 일부만 말할게. 지중해 동부 에게해 남부에 위치해 있는 크레타 섬의 제우스와 에우로페의 아들 중 한 명인 미노스 왕은 막강한 크레타의 함대를 이끌고 아테네를 정복했고, 조공으로 매년 남자 7명, 여자 7명을 미노스 왕이 반인 반의 괴물 미노타우루스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해. 이를 보다 못한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그리스의 미케네인들은 크레타 섬을 정복하게 되지. 이 사건으로 기원전 2000년경 아카이아인들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구축한 크레타 문명이 멸망하는 계기가 되지. 크레타 문명의 시작은 페니키아의 공주인 에우로페가 제우스에게 납치를 당해 그리스로 넘어왔고, 에우로페가 유럽의 어원이 되었다고 해. 한 가지 더, 에게에는 테세우스가 떠나기 전 아이게우스에게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는 흰 돛을 달고 죽은 경우에는 검은 돛을 달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테세우스는 그 약속을 잊고 더러워진 검은 돛을 단 채로 돌아와 검은 돛을 본 아이게우스는 아들 테세우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몸을 바다에 던져 자살해. 가이우스 율리우스 하기누스의 신화집에 따르면 그 후 그가 빠져 죽은 바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에게해의 어원이 되었다고 해. 산토리니에서 내려다 보이는 에게해 모습이야. 하지만 이것은 신화일 뿐이야.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것은 크레타 문명 시대이고, 아테네가 건국된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이후지. 신화의 역사 자료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테세우스가 아닌 어떤 사람이 그리스의 중남부 지역의 아티카 반도를 통일했고, 후세 사람들이 위대한 테세우스의 업적에 아티카 반도의 통일을 끼워 넣은 것으로 추정돼. 아티카 반도를 통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어. 기원전 2000년부터 존속한 크레타 문명이 멸망하고, 기원전 1600년경부터 1200년경까지 미케네 문명이 발전하지. 미케네의 주요 지역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미케네, 아테네, 테베, 필로스 등이며,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는 미케네에 황금이 흘러넘친다고 했어. 황금이 흘러넘치니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았겠지? 그러나 미케네 문명도 기원전 1200년경 북쪽에서 그리스 반도로 밀고 내려온 스파르타 라케다이몬의 후예인 도리아인들에 의해 멸망하는 계기가 되지. 기원전 1200년경부터 800년경까지 문헌 사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고고학 유적과 유물만 일부 남아있을 뿐이라 이 시기를 그리스의 암흑기라고 해. 이후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성립된 기원전 800년경부터 600년경까지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테베 등 여러 도시국가들이 지배적인 위치에 서게 되지. 각 도시국가는 주변 농촌 지역과 소읍을 장악했고, 아테네와 코린트는 주요 해운 상업 강국으로 급부상하지. 특히 아테네는 대부분이 지형적으로 평지보다 산으로 이루어져 농업이 아닌 해상 무역과 해군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지.
이와 다르게 스파르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건설자 라케다이몬이 라코니아 왕 에오르타스의 딸 스파르타와 결혼하여 장인의 왕국을 물려받은 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아내의 이름을 붙여 스파르타라고 했어. 인구 유형은 순수 혈통 스파르타 시민 1명당 라케다이몬의 중심권인 스파르타 밖에 사는 시민 7명, 스파르타인에게 정복된 농노 원주민 14명의 비율이었지. 순수 혈통 스파르타 시민은 1만 5천 명 밖에 안 됐어. 도리아인이 스파르타 지역을 장악했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지형은 아테네와 다르게 평야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주로 하였고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폐쇄적 체제를 유지했어. 또한 도리아인들은 엄격한 군사 교육을 시키고 군사력을 위한 정책과 제도로 운영되는 궁극주의 도시였어. 아테네는 해상무역과 해군이, 스파르타는 농업과 육군이 막강했지. 스파르타를 제외하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대부분이 시민들의 참정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었고, 반면 페르시아 제국은 전제주의 국가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의 맞선 정치 체제의 대립이었지. 결국 페르시아와 그리스 문화는 이처럼 상반된 정치 철학을 지니고 있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 기원전 6세기 초부터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지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이에 그리스 계열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 그러던 중 기원전 499년경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어. 소아시아에 있는 이오니아 지역에서 과거 50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온 그리스 계열 도시국가들의 반란이 일어났지. 반란의 주동자는 한때 페르시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아리스토고라스. 아리스토고라스는 수적 열세로 그리스에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아테네를 찾아갔지. 아테네는 에레트리아와 함께 이오니아를 도와주기로 결정해. 왜? 에레트리아는 이오니아인들이었고 전통적으로 아테네와 동맹관계였거든.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테네는 해상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 페르시아가 이오니아 지역을 반란에 진입하고 나면 아테네의 지중해 해상권을 노리고 공격해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 하지만 농업국가로 해상무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스파르타는 지원에 반대해. 결국 페르시아는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하고 이오니아의 지원군을 보내준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에게 이를 갈며 나아가 수많은 도시 국가의 존재가 제국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고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결심을 하지.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로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대왕이야.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공격하기로 결정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그리스는 해상 무역이 발달하여 에게에 건너 식민지를 건설하고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주하며 살고 있었거든. 일종의 도시 국가로 많게는 몇만 명 정도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어. 기원전 492년 다리우스는 조카이자 사유인 마르도니우스를 사령관으로 그리스 북부의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침공해 쉽게 항복을 얻어냈지. 이어 그리스의 핵심 도시국가 아테네를 정복하기 위해 육해군 작전을 준비해. 그러나 작전 초기 해군은 아토스 곳에서 폭풍을 만나 난파당하지.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터스의 역사에 의하면 300척의 함대가 침몰하고 2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육군도 그리스 북부에서 습격을 받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 아플싸. 사령관 마르도니오스도 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지. 1차 원정은 그리스 반도에 가보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 화살 한 방, 참 한 방 던져보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퇴각해야 했지. 지도상에서 녹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마지막 점선이 아토스 곳이야. 2차 원정, 기원전 490년 다리우스 1세는 그의 동생 아르타페네스와 조카 다티스에게 소아시아 남동부의 지중해 연안 실리시아군을 주력부대로 하는 대군을 이끌고 1차 원정 때 폭풍을 만나 난파당한 것이 떠올라 다른 방법으로 에게를 바로 건너 에레트리아와 아테네를 징벌할 계획을 세우지. 키클라데스 연안을 따라 진격하여 에우보이아의 에레트리아 도시를 공격하여 이를 먼저 점령하지. 그리스의 심장부 아티카 지역의 수도 아테네 도시를 공격해 이 전투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야.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공격한다는 소식으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지원군을 요청해. 왜? 당시 그리스에서 전쟁을 잘하는 곳은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순이었거든. 스파르타의 답변은 지금은 축제 기간이니 끝난 후 지원한다 하며 지원이 늦어질 것이라 통보하지. 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노는 문화는 아니며 신성한 의식으로 제사를 의미해. 당시 그리스의 장군 밀티아데스는 군을 셋으로 나누어 오른쪽에 아테네군 8,000명, 왼쪽에 플라타이아군 1,000명을 배치하고 중앙에 2,000명의 아테네군을 밀집방어 대형 으로 배치했어. 군사적인 열세에도 아테네 연합군의 중장 보병의 우수한 장비와 이를 이끈 장군 밀티아데스의 전술을 활용해 페르시아 군을 격파했고, 페르시아는 복수에 실패한 채 또 퇴각하지.
당시 역사가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병력은 10만에서 20만 명, 아테네 연합군의 병력은 1만 1천 명이며 이 전쟁으로 헤로도토스 역사에 의하면 페르시아 전사자 6,400명, 그리스 연합군 전사자 칼리마커스 사령관 포함 196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병력을 1만 1천 명의 병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페르시아의 병력은 해군 기병을 제외하면 보병 병력은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력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투가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어. 아테네에서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간 페이디피데스는 전문 연락병으로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왕복 241km의 거리를 2일 동안 달려 원병을 요청하고 다시 돌아왔지. 이후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가 끝난 뒤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아테네까지 40km를 달린 뒤 쓰러져 죽었어. 이는 거짓이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 남작이 올림픽의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프랑스의 언어학자 미셸 브레알 교수와 함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더욱 사실에 가까워. 마라톤 거리는 40km, 41.86km, 42.75km 등 열릴 때마다 제각각이었는데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1908년 런던 올림픽의 42.195km를 기준으로 정식 채택되었지. 기원전 486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에 올랐어. 크세르크세스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리스 침공을 계획했어. 마라톤 전투 패배에 대한 복수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그리스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지.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 그리스의 상징물로 각 도시들의 물과 흙을 바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했지. 하지만 아테네는 사신을 토굴에 가둔 후 처형시켰고 스파르타는 직접 흙과 물을 가져가라며 사신을 우물에 빠뜨렸지. 다른 내용에는 이 사건은 다리우스 1세가 2차 원정을 가기 전이라는 얘기도 있어. 화가 난 크세르크세스는 계획대로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지. 먼저 폭풍우가 수시로 몰아치는 험난한 흙에 해협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다르다넬스 해협에 배다리를 깔고 아토스 곳에 운하를 팠어. 길그 친구 여러분, 바이바이바이야. 이어지는 영상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기 바라. 뿅!